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18억짜리 돌덩어리. 18억짜리 돌덩어리라니 얼마나 가치 있는 돌덩어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거대한 조경석들이 설치되는 것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경석들이 무려 18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듣기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네. 깜짝 놀라셨을 건데요. 이번 논란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대단히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 5월 말부터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나무나 이런 잔디 등 조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조경석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요, 단지의 이름이 새겨진 이 커다란 바위를 트럭과 굴삭기를 동원해 옮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해당 단지의 입주민이라고 밝힌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고요. 네. 이 바위에 이 단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민이 적은 글에 따르면요, 조합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가 없이 조합장과 측근들이 일방적으로 멀쩡한 나무와 잔디를 철거하고 조경석을 들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쩡한 조경나무나 잔디를 밀어버리고 이 바위를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로는 돌 하나에 무려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개가 넘게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 총 30개를 무려 18억 원에 계약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하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현재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하나에 30개의 바위 돌덩어리가 설치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게시물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놀랐는데 네. 누리꾼들도 당연히 논란이 됐을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요, 이 해당 게시물이 순식간에 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 앱에서는요, 해당 아파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관련 글만 해도 무려 2,700개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대다수는 상식 밖의 일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방식으로 조경을 하느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일부는 입주민의 동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보면은 뭐 또 생각보다는 괜찮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면 뭐 주변 경관과 조화롭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절차적인 문제와 조경 방식에 대한 거부감, 이 두 가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조경을 갈아엎고 협의 없이 설치된 조경석을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경석의 디자인이 사실은 좀 촌스럽기도 한 것 같고요. 예산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돌 하나에 6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조경석 설치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든다, 촌스럽다라거나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조합 측에서도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판단과 의결에 참고가 될 샘플
미리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입주인들은 이 해명에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은요. 조합장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대의원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이 그대로 통과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서는 조경석의 예산이 약 9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9억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에 있는 임원진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 여타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전문가에게 해당 조경석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참 기가 막힌다고요. 네,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이제 조경석이 바뀌었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조명이 되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방송국의 제작진이 해당 조경석에 대해서 전문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는요. 그다지 좋은 돌은 아니다. 논이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받침용으로 쓰이는 돌이다. 실제로 땅에 묻혀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돌에 군데군데 금이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이 간 부분이 쪼개질 수도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요. 조경석의 출처와 더불어서 시공업체에 네.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경공사를 맡은 업체를 확인해 보니 연 매출이 7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된 돌이 실제로는 6년 전쯤에 이 로드뷰라는 사진 있지 네. 않습니까? 로드뷰에 찍혀 있던 같은 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석 설치를 허락한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돌 중에 일부는 샘플에 불과하다. 조합이 비용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시공업체 측이 전액 부담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조경석의 품질 그리고 안전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만약 조합 측이 입주민들에게 조경석 비용을 속인 것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만약 조합 측이요, 이 조경석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나 계약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네.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보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합 임원진이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예산을 허위 작성하거나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주민들이 이 조경석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안내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 조합 총회나 감사 절차를 통해서도요, 조합 임원진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조합의 예산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과 직접 연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그리고 동의 절차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국 핵심은 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예산이 실제와 일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조합의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수선비 먹튀 여성. 네, 옷을 맡긴 뒤 수선비를 주지 않았던 여성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여 황당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냥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저도 이제 가끔 옷을 수선하거나 뭐 큰 것을 줄이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연은 지난 2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소개가 됐는데요. 네.
울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의류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류 수선 가게가 이렇게 큰 규모가 보통 없고 개인 자영업자가 혼자서 아주머니들이 네.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9일에 한 여성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지난번에 수선해준 옷 잘 입었다. 이번에도 맡기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옷 수선이 끝난 뒤에 비용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통의 수선 과정에서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맞는데요. 이 문자 뒤에 이 여성은 혹시라도 돈을 못 드리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좀 합니다. 황당하긴 합니다. 네, 벌써부터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네네. 일반적인 수선 가게에 옷을 맡기면서 이렇게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말 하신 일반적이진 않죠. 없죠. 네. 네. 이후에 이제 실제 그 여성은요 2시간쯤 뒤에 가게를 방문해서 네. 원피스를 직접 입고 치수를 잰 뒤에 수선을 맡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여성이 다음 날까지 꼭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다른 고객들의 일정은 미루고 네. 먼저 수선 작업을 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수선이 완료되니까 이 여성이 가게에 와서 본인이 맡겨놓은 원피스랑 블라우스를 챙겨가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내일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에 떠났는데 수선비는 총 6만 5천 원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네. 수선비도 끝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 옷을 찾아간 여성이 끝까지 수선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으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이 여성의 태도가 더 괘씸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선비도 문제지만은 무엇보다 그 전부터 이후까지 이루어진 이 여성의 태도가 네. 가게 사장님을 더 큰 상처를 받게 했다는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수선비 6만 5천 원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직 일한 곳에서 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하는 곳 사장님께서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 했는데 안 된대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또 이제 황당한 문자를 또 추가적으로 보냈는데 제가 부모와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도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냥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옷 수선집 사장님이 수선비를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네.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네. 이 제보자가 3주 이상을 기다린 끝에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 여성은 그냥 신고하세요. 죽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무 실제로는 협박성 발언 아닙니까? 네, 뒤지면 되니까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도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결국 제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좀 수선비를 못 낼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수선을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야 하나 싶은데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여성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여성이 만약에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그럴 능력이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고의적으로 수선을 맡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 여성이 애초부터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수선을 의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즉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지만 꼭 줄 테니까 믿고 네. 맡겨달라 이렇게 말한 뒤에 아무런 지급 의사 없이 수선만 받아갔다면 사기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수선된 옷을 본인이 직접 또 찾아갔어요. 네. 그리고 수차례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뭐 신고하세요. 나 죽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기의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요. 주고받은 문자 내용, 그리고 수선 내역, 그리고 지급 약속 정황 등을 증거로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먹튀 사건이라고 좀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먹튀 사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헬스장 등록을 받아놓고 갑자기 휴 폐업하는 먹튀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이게 심심찮게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헬스장 먹튀 사건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기 회원권 3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 1년 이상 이렇게 네. 장기 회원권을 결제해놓고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최근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네. 헬스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최소 14일 전에, 2주죠. 네.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무화가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만 보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헬스장 출입구 입구나 홈페이지의 첫 화면, 눈에 띄는 장소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해당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해주는 보험사죠. 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헬스장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헬스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신중하고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실 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요, 단순히 헬스장, 기관뿐만 아니라 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맞춤형 개인 지도, 여기에도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명확히 했어요.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 수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을 간다,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연기하는데 이게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 동의해서 정해두도록 했고요. 기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주 측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지난 4월에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건데요. 앞으로 장기 이용권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단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등 장기간 쓸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그동안 너무 많았는데요. 이렇게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실제로 이 헬스장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산업이 네. 크게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피해 사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87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2,6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400건이 네. 넘는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환불 거부와 위약금 가다 청구처럼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계약 불이행,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부당한 행위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주신 대로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이런 프리세일 이벤트에 이제 섣불리 현혹되지 마시고 네. 장기 이용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계약 체결 전에 환급 기준, 그리고 환불 기준, 위약금 조항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변호사로 추천드립니다. 네. 설명이나 이제 말로만 들으면 계약하고 나면 나중에 분쟁 시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불리해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는 약관을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폐업이나 연락 두절에 대비해서
2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요. 네.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 또는 결제 취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계약서, 내용 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피해 구제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스장 같은 스포츠 시설의 경우 현금 결제 시에 할인 혜택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로 꼭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하시는 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원래 죽을 사람. 원래 죽을 사람이라니 어떻게 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측의 어머니가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되짚어 주실까요? 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남학생이 이웃에 살던 70대 노인을 폭행해서 노인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 중학생이 70대 노인을 폭행을 했는데 이 노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네.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노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사건 이후에 남학생 측의 태도가 이제 문제로 떠올랐던 겁니다. 네네. 유족 측은 남학생의 가족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아까 우리 키워드처럼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병원비만 주면 된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 남학생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애는 그렇게 미친 애가 아닙니다. 고인은 우리랑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언론에 알리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다소 냉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폭행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어떤 가해자 측의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이런 태도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학생은 폭행치사 혐의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돼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숨졌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저지른 중학생은요, 처음에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소 더 높은 형이죠. 네.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JTBC 프로그램에서는요, 피해자의 딸이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가족들은 오로지 형량을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 네.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해치사라고 처리되는 수사상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와 별개로 해서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유족은 해당 학생의 미필적 고의 가등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유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족이 숨졌는데 네.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의 입장에 따르면 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에 이 피해자 측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과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해달라는 것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적으로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명백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단순히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때리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명확히 인식을 해야 미필적 네. 고의로 인정이 되는데요. 네. 유족 측은 바로 이 부분, 즉 중학생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 학생이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에서는 살인보다는 상해치사로 보는 입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미성년자인 상태이고요.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의 강도나 이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요. 결국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인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에서는요, 단순한 법리뿐 아니라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네. 우발적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 이후의 태도가 저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서 강력한 좀 법적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노쇼 사기 범죄 기승입니다. 노쇼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법도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 사건을 짚었는데 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가 영세 소상공인을 겨냥한다는 점이 네. 문제가 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요, 군부대, 공공기관, 연예인 소속사 이런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단체를 사칭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단체 행사에 쓸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급하게 물건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는요, 단순히 예약만 해놓고 오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노쇼와는 전혀 다른 형태고요. 노쇼를 가장한 지능형 사기 네. 범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요. 피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요. 피해자가 확인됐을 때는 이미 물품과 돈이 사라지고 난 뒤이기 때문에 네. 사기 피해 입증과 회복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세 소상공인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노쇼 사기 사건의 경우도 문제는 예약을 받아놓으면 다른 손님이 와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중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맞습니다. 더 큰 문제인데요. 이런 노쇼 사기 사건이 더 악질적인 이유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서 이 영업 전체에 중대한 손실을 안긴다는 점입니다. 네. 이 업주 입장에서는 예약을 믿고 음식 재료를 미리 다 사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확보한 경우에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뒤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그 시간대에 다른 손님들을 받을 기회조차 놓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중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소규모 음식점, 1인 운영업체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네. 대형업체와 달리 회복력이 낮고요. 단 한 번의 큰 피해를 받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요즘처럼 이제 내수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요. 네. 고정비 부담이 큰 시기에는 이런 노쇼 사기가 단순 장난이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생계의 직격탄이 되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식당을 예약할 때 모바일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바일 예약이 보급이 되면서 식당 노쇼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바일 예약이 일상화됐죠. 저희만 해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예약을 하는데 네. 예약 자체가 쉬워진 건 매우 좋죠. 매번 전화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약 자체가 쉬워진 거는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예약이 쉬워진 만큼 그것을 예약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 예약 자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쇼가 이제 단순한 매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질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건설의 400인분 예약 노쇼 논란은 그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음식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0명을 예약을 했으니 일단 엄청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래서 수백 인분의 재료와 그 재료를 손질하고 서빙을 할 만한 인력을 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예약이 단순히 취소되더라도 사전에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건설 측에서는 보증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네. 추가로 40만 원을 입금해서 보상을 했다고 밝혔지만 네. SNS와 여론에서는 여전히 더 큰 피해는 식당이 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건비 그리고 식자재 손실, 기회비용 모두 고려한다면 이런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는 노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와 책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처럼 예약 위약금 제도라거나 배상 책임을 명문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노쇼를 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을 두고 애프터쇼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이제 뭐 노쇼, 뭐 애프터쇼 이렇게 쇼라는 게 온다 이런 뜻인데 네.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노쇼,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예약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을 그치어서 거기에 넘어서 이제는 예약 시간을 훨씬 지나서 나타난 다음에 갑자기 내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말씀하신 애프터쇼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예약 시간에는 정작 노쇼를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때를 쓰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단순히 민폐를 넘어서 욕설이나 뭐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업주에게 리브 테러, 요새 요거 별점 테러 같은 거 굉장히 네. 심각한데 리브 테러를 한다거나 영업 방해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가 큽니다.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지만 네.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업무 방해죄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서 영업을 위협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면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인데도 그 잘못마저도 타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노쇼 사기가 지능적인 범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부도를 넘어서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이런 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요 실제 존재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명함을 허위로 작성을 합니다. 또는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까 먼저 사달라. 추후에 함께 결제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뭐 와인을 대신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회식을 다 한 다음에 함께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서 와인 업체 연락처랑 계좌번호를 보내니까 먼저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음식값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와인값도 받을 거니까 네. 와인 업체에 돈을 입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판매하려고 하는 신종 형태의 사기 수법인 거죠. 이 와인 업체도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단순히 돈만 그 계좌로 이체하게 만드는 네. 어떤 이제 고차원적인 설계죠. 네. 그래서 이들이 문제는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자금만 가로채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추적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경각심이 낮고 네.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신종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나 법이 미비한 상태인데요. 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작게 수십만 원에서는 크게 뭐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사기에 금방 넘어가기 열악한 상황인 영세 자영업자나 1인 업장일수록 회복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노쇼 사기는 분명 고의성이 분명한 사기 범죄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인식하고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돈만 받으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노쇼의 또 다른 유형들을 보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보기 위해 비행기의 1등석을 예약한 뒤에 이륙 직전에 취소하는 항공기 노쇼도 참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팬심인데요. 이 요즘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노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아이돌 팬 노쇼. 이게 뭐냐면 항공권 노쇼 사기인데요. 특히 연예인의 출국이나 입국 이런 일정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비행기 좌석을 일단 예약을 했다가 이 공항에서 연예인의 얼굴만 보고 난 다음에 이륙 직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함께 탑승했던 극성 팬 3명이 연예인을 봤으니 저는 내일 내릴게요 라고 요구를 해서 비행기에 탑승한 무려 360명입니다. 네. 360여 명 전원이 비행기에서 하차를 해서요. 다시 보안검사를 다 받고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항공기 출발은 1시간 이상 지연이 되고 1시간 가까이 지연이 됐고요. 네. 다른 승객들의 어떤 중요한 일정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뭐 제가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한 명만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어떤 이제 짐만 실어놓고 이게 테러범일 수도 있다, 폭탄이 실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가정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화물을 다 내리고요, 보안을 다시 다 재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시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륙 직전에 내리는 행위, 단순한 민폐를 넘어서 항공 운영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일부 항공사에서 국제선 탑승 수속한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요, 2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대선을 앞두고 정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대선은 이제 무사히 치러졌지만 정당의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에서는요, 실제로 국민의힘 홍보팀장을 사칭한 인물이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 30명의 숙박을 예약을 하고요,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 17일부터 최근까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유사신고만 총 6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단순 노쇼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숙박업체나 음식점에다 물품을 대신 결제해 주세요 라는 방식의 사기 수법까지 동원해서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거철에는 유독 이제 정당이나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해서 이제 신뢰를 얻은 뒤에 예약 결제를 유도하고 사라지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경찰도 예약이 들어오면 반드시 정당이나 이 단체의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 대납 요청 있잖아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기는 단순 노쇼 아니고요. 사전에 계획된 금융범죄입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업주 여러분들에게 각별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이 노쇼 사기. 노쇼 사기 사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짚어주실까요? 네, 노쇼 사기 사건은 단순한 예약부도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범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 피해를 회복하고 금전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네. 소요되기 때문에 꼭 몇 가지 기억하셔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평소와 다르게 대량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단체 예약이 갑자기 들어올 경우에는 네. 기쁘시겠지만 반드시 선결제해달라, 예약금을 걸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예약자의 연락처나 신원증, 즉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사칭하게 되면은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당 기관의 어떤 공식적인 페이지나 전화번호를 찾으셔서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뭐 문자로 명함이나 공문을 보내주지만 위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에 직접 연락해서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대리 구매 요청할 경우, 네. 대리 결제라거나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이거는 대표적인 노쇼 사기 수법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즉시 의심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억하실 점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정당, 기업은요. 전화로 절대로 고가 물품의 결제를 요청하거나 다른 업체에 먼저 돈을 지급해달라 이런 대납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셔도요,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주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은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런 노쇼,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제재하기 힘든 노쇼, 올바른 예약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관련 처벌도 좀 강화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에는 장난 전화다, 실수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피해 규모도 너무 크고요. 이 횟수가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해서 개인 간의 문제로 돈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제도나 법의 미비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예약을 해놓고 단순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이 현행법상으로는 적용 가능한 조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처럼 이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기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 예약 노쇼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약을 할 때는 위약금의 부과를 한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거나, 네. 반복적인 노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처분이라거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항을 마련한다면 일부 자정작용이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입니다. 예약이 쉬워졌다 하더라도 예약 취소도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은 단순한 약속 아니고요. 상대방의 시간, 그리고 비용, 자원을 함께 책임지는 이런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예약 문화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6.3 대선 사건 사고 얼룩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각종 불법 사건이 많았는데요. 선거사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건 짚어주시죠.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불법 선거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선거일 전날까지 총 1,891건 선거 관련 불법 행위가 단속이 됐고요. 네. 무려 2,10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8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5명은 구속 상태, 65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또 37명은 불송치 결정이 났고요.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이제 한 3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5대의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인원은요. 네. 총 322명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입니다. 이 외에도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혐의로만 무려 1,619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중 한 명은 구속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딥페이크 영상,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사진을 조작 넣어서 영상이죠. 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범죄도 39건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전투표 기간 중에도 폭력이나 소란 행위로 58명이 단속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요, 기술에 대한 악용, 물리적인 충돌, 공직자의 개입 등 다양한 유형의 선거 사범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력이 지난 대선 대비 2배로 또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 훼손 범죄는 또 3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증을 하는 거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이런 이유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네. 이제 후보와 지지층 간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이제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이 커지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온라인에서도 어떤 혐오 표현이라거나 허위사실 유포도 폭력적인 분위기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네. 이 6.3 대선 기간 중에 선거 방해 주요 구속 사건을 보시면 서울 동대문구에는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에 대한 상해가 있다거나 네. 경기 성남시에서도 폭행을 한다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등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도 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현했고요. 네. 실제로 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적이 있죠. 특히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서 법적 질서와 사회적 갈등의 어떤 경계선까지 위협받은 그런 선거였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사전투표 첫날에는요, 사전투표소 안에서 대리투표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보고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에요.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 대리투표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여성분이 해당 투표소의 투표 사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이 여성은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을 담당하던 중에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먼저 대리투표를 했고요. 네. 한 5시간 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단순한 대리투표를 넘어서 이 공무원으로서 선거 사무에 참여한 자가 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도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대급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선거 사범도 급증한 것 같은데요.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투표율도 대단하지만 선거 사범도 유례없이 많이 적발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총 2,100명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단속이 됐고 네. 특히 선거 폭력, 그다음에 홍보물 훼손은 전 대선에 대비해서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리투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공무원 개입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위협까지 동반된 사건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이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네.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 관련 사건은 앞으로도 이 유권자 대상 법교육 강화라거나 정치적 중립성, 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